네, 안녕하세요. 제가 10강 저와 함께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이제 수요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수요 관리는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번 장인 공급 관리도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급 관리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기 앞서서 공급이 부족할 때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어때요?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고객 불만을 야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이 어때요? 이탈하게 되는 거죠. 이탈함으로써 수요를 감소 시키게 되고요. 수요가 감소, 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객이 구매 의사 결정을 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그게 어때요? 구매 취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면 어때요?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무리 유능한 서비스 제공자와 빠르게 제공한다고 해도 그만큼 어때요? 이 대기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 대기라던가 혼잡, 불편을 고객이 또 감수하게 되는 거죠. 네, 감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시험에서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출제된 내용 중에 뭐 모든 서비스는 적정 활용도에 맞추어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좋다. 이게 공급인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공급할 때는 뭐 적정 활용도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오답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서비스 공급은요. 적정 활용도와 그리고 최대 활용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는 그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적정 활용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서비스는 어때요? 최대 활용도에 맞게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적정 활용도라는 거는 이거죠. 뭐 강의를 하는데 한 강사가 40명한테만 강의를 할 수 있어. 그럼 40명이 어때요? 가장 적정한 인원이라는 거죠. 적정한 인원. 그리고 뭐 뭐라 그럴까? 또는 레스토랑.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해. 근데 우리 레스토랑의 규모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테이블을 한 10개밖에 못 놔. 그럼 뭐예요? 이게 적정 활용도라는 거죠. 그 이상 테이블을 놨을 경우에는 불만이 야기되는 상황이 온다. 그리고 이제 최대의 활용도라는 거는 이왕이면 이미 이제 공간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급을 갖추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야외 공원 같은데, 그렇죠? 이 야외 공원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스포츠 관람 같은 거 어때요?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야구를 보러 간다. 그럼 어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최대 활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 활용도에 맞게끔만 서비스를 즉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함에 있어서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이제 공급 관리 모형이 있는데요. 공급 관리 모형이 있는데 크게 자체 공급 모형과 그리고 주문 공급 모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공급 모형에서 보면 자, 공급 모형에서 보면 크게 자, 자체 공급 모형과 그리고 주문 자, 모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체 공급 모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근데 주문 공급 모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주문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공급을 해주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공급 모형에서는 이제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하나가 뭐죠? 수요 추구형. 네, 수요 추구형 모형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급 평준화.
모형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 말은 뭐냐면, 자, 자체 공급 모형에서는 수요의 추구형이라는 거는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한다는 거죠. 네, 수요에 맞게끔. 그러니까 수요 추구니까 수요에 따라서 거기에 공급을 맞춘다는 거죠. 근데 공급 평준화는 어때요? 공급이 계속 일정하게, 일정하게 그냥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일정하게 공급을 한다. 그 다음에 자, 주문 공급 모형이 있습니다. 주문 공급 모형은 크게 세 가지 모형이 있죠. 세 가지 모형이 있는데, 하나는 뭐죠? 하나는 고정 주문량 모형이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고정 주문 간격 모형이 있죠. 또 하나는 일회 주문 모형이 있죠. 일회 주문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이거를 좀 쓴 이유가 있어요. 쓴 이유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주문 공급 모형은 이제 우리 자체에서 공급이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때요?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 자, 고정 주문량 모형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주문량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량은 고정되어 있다. 이게 바로 고정 주문량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 주문 간격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가? 간격. 주문하는 이 간격이 있죠. 간격, 시점. 간격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형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1회만 주문한다는 거예요. 1회만 주문하는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먼저 큰 테두리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서, 제목에서, 고정 주문량, 주문량이 고정되어 있는 거구나. 자, 고정 주문 간격? 간격이 주문 간격, 주문 시점이 고정되어 있구나. 이거는 1회만 주문을 하는 거구나. 1회만 주문을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보세요. 주문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되지 않는 건 뭐가 있느냐? 바로 간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문 시점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문 간격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반대로 주문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일의 주문량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물론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좀 큰 틀을 이해하고 작은 또 쪼개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자체 공급 모형에서는 수요 추구형이 있고 공급 평준화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수요 추구형 전략은 뭐냐? 말 그대로 이거죠. 수요 추구형 전략은 이게 지금 자, 내용이 이게 내용이 왜 삭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수요 추구형 전략은 그때 뭐에 따라서? 그때 수요 예측 크기에 따라서 공급의 크기를 조정하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수요 예측에 따라서 공급의 크기를 조정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죠. 그때라고 했으니까 그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리고 그날 수요가 적다고 생각을 하면 공급을 줄이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첫 달에 50건의 서비스가 예상되면 어때요? 50건의 서비스가 예상이 되면 50건의 수요가 있다면 공급을 그냥 50건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건의 수요가 예상되면 100건으로 공급을 늘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에 따라서 뭐죠? 인력 수준이라던가 공급 수준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수요량에 따라서 인력 수준이라던가 공급 수준, 공급 수준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수요 추구형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면, 자, 수요 추구형 전략의 장단점을 보면 당연히 어때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맞추기 때문에 뭐가 남지 않죠? 재고. 네, 재고가 남거나 부족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 네,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단점은 뭐냐면, 자, 그때그때 그럼 어때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맞추다 보니까 그때그때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자, 내가 레스토랑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이제 공급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 사람, 직원, 뭐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직원을 또 채용을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또 뭔가 이제 수요가 적어. 그럼 또 이걸 또 직원을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죠. 시험에서는 뭐 수요 추구형 전략에서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뭐 재고 관리에 부담이 있다. 하는데 아니죠. 재고가 남거나 부족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말바꾸기로 이어서도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급 평준화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 평준화. 그러니까 평준화가 뭐죠? 공급을 평준화시킨다. 그러니까 공급을 어때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는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수요를 측정하여 평균을 낸 후 그 수치만큼 공급 능력을 확보해야 어때요? 일정하게 공급 능력을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에 상관이 없습니다. 수요량에 상관이 없이 매월 일정 수준의 고용과 공급량을 할당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당연히 어때요? 인력이라던가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재고 관리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공급이 과잉되거나 부족한 현상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공급 평준화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수요를 측정해서 평균을 낸 후에 그 수치만큼의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떤 달은 수요가 되게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달은 수요가 또 너무 부족해서 이 재고가 남을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단점도 또한 지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험에서는 말바꾸기로 또 이렇게 출제가 됐죠. 공급 평준화 전략은 서비스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된다. 아니죠? 이거는 인력이라던가 공급이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혼합 전략은 말 그대로 수요 추구형 전략과 공급 평준화 전략을 어때요?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각각의 전략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어떻게 한다고요? 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한다. 가끔 시험에 최소화가 아니고 최대화가 나오는데 이건 틀린 문제예요. 그 SMAT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비용 부분에 비용이 최소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문이 파트마다. 근데
이게 이 최소화가 시험에서 어떻게 오답으로 자주 출제가 되냐면 최대화로 오답으로 되게 많이 자주 출제가 돼요. 근데 보세요. 경영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비용은 어때요? 최소화시키는 게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최소화 비용은 최소화 이거는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화가 아니고 최소화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자체 공급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자, 톡콕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서비스 관리에서, 공급 관리에서 자체 공급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기업 자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 공급 모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거리가 먼 것은, 자, 수요 추구의 전략은 장점은 재고가 남거나 부족한 문제가 없다. 왜? 그때그때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다음 수요 추구형 전략의 단점은 서비스 인력을 그때그때 채용하거나 해고하는데 어때요? 비용이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급 평준화, 공급을 일정하게 갖고 가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공급 평준화 전략은 장점은 인력이라던가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죠. 다음 수요 추구형 전략은 그때그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수구 추구형 전략은 그때그때. 수요 추구형은 그때그때. 이거 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수요 예측치의 크기에 따라서 공급의 크기를 조정하는 전략이라고 했죠. 다음 공급 평준화 전략은 일정하게 간다고 그랬죠. 일정하게 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에 따라 인력 수준이나 공급 수준을 신축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신축적으로 바꾼다? 이거는 수요 추구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외우기보다는 수요 추구형, 공급 평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솔직히 문제가 그냥 술술술 풀리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주문 공급 모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 공급 모형을 자체적으로 공급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이 외부의 주문을 통해서 공급량을 조달하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크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죠. 고정 주문량 모형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고정되어 있다? 주문량.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주문량이 고정되어 있는 모형이고요. 그러면 주문량이 고정되어 있는 대신에 뭐가 바뀌어요? 간격은 바뀌는 거죠. 간격, 시점은 바뀌어요. 자, 고정 주문 간격 모형, 간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뀌어요? 주문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간격과 주문량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주문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간격이 바뀌는 거고, 간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주문량이 바뀌는 거고, 신축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1회 한 번만 주문하는 1회 주문 모형이 세 가지 모형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면, 자, 먼저 고정 주문량 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 주문량 모형이라는 것은, 고정 주문량 모형은 고정 주문량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대신 뭐가 바뀐다고요? 주문 시점, 간격이 바뀐다. 주문 시점이나 간격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방식을 말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형을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할 때에는 그런 어때요? 수요 변화라던가 공급량의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어때요? 적절한 주문 시점. 왜냐면 이게 주문 시점은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문 시점을 결정하는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신축적으로 바뀌는 어때요?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주문량과 재주문 시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달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과점을 해요. 그러면 빵을 만들면 밀가루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밀가루를 매달 우리는 30kg를 주문해. 그럼 이 주문량은 결정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주문량은 어때요? 매달 똑같은 거죠. 뭐 1월 달도 30kg, 2월 달도 30kg 주문, 뭐 3월 달도 30kg 주문. 근데 이제 이 주문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 또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량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재주문 시점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EOQ 모형은 자, 구매 비용, 주문 비용, 재고 유지 비용 등을 합쳐. 구매 비용은 제가 이제 밀가루를 구입을 한다. 뭐 밀가루 30kg를 구입을 한다. 그 비용이겠죠? 그 주문 비용은 여기에 택배비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 뭐 직구로 구입한다. 물론 밀가루를 뭐 직구로 구입할 수는 없겠지만 뭐 관세, 세금 이제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는 비용. 그다음에 밀가루를 한 달 동안 내가 유지하는데 신선하게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합쳐서 총 비용을 어떻게 해요? 최소화할 수 있는 주문량을 찾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시험에 최소가 이게 시험에서는 최대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아니죠. SMAT 시험을 보다 보면 이 비용이 최소화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비용은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최소화시키는 게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이 나온다. 다음에 뭐죠? 최소화이네요. 최소화. 항상 비용에 다음에 이 최대화로 시험에서 이 말바꾸기로 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문량을 찾는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EOQ 모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수요가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빵집을 하고 있으면 하루에 한 100명 정도의 고객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위 가격이 일정하다. 뭐냐면 내가 한 달에 30kg의 밀가루를 구입을 하면 30kg가 한 25,000원 되는 거예요. 25,000원인데 이게 가격이 어때요? 내가 3월 달에 구입해도 5월 달에 구입해도 10월 달에 구입해도 이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고 부족이 없어야 된다. 이 30kg를 내가 어때? 한 달 안에 다 소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문해서 이제 실제 주문해서 도착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 어때?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밀가루를 금요일 날에 주문을 했으면 일요일 날 항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금요일 날 주문을 하면 이게 시간이 3일 정도 걸리잖아요. 이 시간이 어때요? 항상 매달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매달 일정해야만이 이 EOQ 모형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EOQ 재고 모형을 보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기가 있고 이 리드 타임이 있잖아요. 주기 리드 타임을 꼭 구별해서 이해해 두세요. 이게 연결형이라던가 OX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주기는 제가 친절하게 밑줄까지 쳐놨죠. 좀 많이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요. 도착하고 또 다음 주문량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주문량이 도착하고 다음 주문량이 도착했을 때 시간을 우리가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이죠. 사이클 타임. 도착, 주기. 리드 타임은 주문에서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 날 주문을 했으면 일요일 날 도착이 되는 거죠. 네, 그 시간을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고 수준은 일정한 수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다가 미리 정해놓은 수준 이하로
재고가 줄어들면 이제 어때요? 다시 리오더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재주문을 해야 되는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그 표를 보시면 자, 밀가루를 내가 30kg를 주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때요? 30kg가 다 채워진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사용함으로써 밀가루 양이 줄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어때요? 밀가루 거의 바닥이죠. 0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이 바닥일 때 주문하면 어떻게 있어요? 바닥일 때 주문하면 내가 주문해서 밀가루가 오기까지 한 3일 정도 걸릴 그 시간 동안 어때요? 빵을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미리 정해놓은 수준 이하로 재고가 줄어들면 재주문하는 식의 주기적 형태를 띠는데 재주문 시점을 한 이 정도에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재주문한 시점을 이 정도에서 잡으면 주문하고 도착하는 이 시간이 있겠죠. 이 시간 동안 어때요? 그 기존의 밀가루가 다 소진이 되겠죠. 소진이 되고 다시 어때? 새로운 밀가루, 주문한 밀가루가 여기서 채워지는 거죠. 여기 채워지는 거죠. 100%.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재고가 소진이 되죠. 이때가 바닥이죠. 바닥. 근데 바닥에 오기 전에 재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주문을 한다. 재주문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EOQ 재고 모형까지 살펴보았고요. 주기와 리드 타임 구별해서 좀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고정 주문 간격 모형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죠. 들었는데 뭐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요? 간격이 고정되어 있다. 간격이 고정되어 있다. 그럼 간격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뭐가 바뀌어요? 뭐가 변화되죠? 주문량. 주문량은 신축적이다. 신축적이다. 그래서 매번 주문 간격은 고정되어 있고요. 대신에 뭐가 바뀐다고요? 주문량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형식을 우리가 이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재고량에 대한 검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어때요? 주문하는 그러니까 주문량이 신축적으로 바뀌니까 주문하는 주기적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 주문량을 주기적 주문량이라고 합니다. 주문량을 주기적 주문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POQ라고 표시하죠. 근데 이 POQ는 매번 달라지죠. 아까 신축적이라고 그랬죠? 네,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문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수요는 변동해야 되고요. 변동해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그러니까 수요가 항상 일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정하면 안 되고 수요가 변동해야 되고 자, 리드 타임은 상수로 가정해야 된대요. 상수. 상수가 뭐죠? 고정값이죠. 그러니까 리드 타임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리드 타임이 뭐였죠? 주문해서 도착하는 시간은 좀 고정되어 있어야 이 모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형의 장단점을 보면 당연히 어때요? 통제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주문 비용이 절감되죠. 왜냐하면 간격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0일마다 밀가루 30kg를 매달 주문하는 거예요. 매달. 그러면 어때요? 공급업체랑 내가 계약을 통해서 좀 할인받아서 밀가루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 비용은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 밀가루의 30kg 어때요? 30일에 밀에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재고 수준이 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진을 못할 경우에는 이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30일 안에 이 30kg의 밀가루를 웬만하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 어때요? 계속해서 재고가 쌓여가는 거죠.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게 계약을 했잖아. 우리가 매달 30일 날 구입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 재고 수준이 높다. 그래서 또한 단점으로는 주문 시점, 그러니까 기간 이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낮아요?
유연성이 낮죠. 유연성이 낮아요. 내가 사장님한테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밀가루가 아직 소진이 못했어요. 매달 우리가 30일 날 주문을 했는데 혹시 이번 달만 좀 10일 뒤로 좀 미뤄서 좀 주문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죠. 그래서 이 유연성이 좀 낮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회 주문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시험에 이것만 출제가 돼요. 1회 주문 모형에서는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헤드 부분이 있죠? 네, 이것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딱 1회만 주문하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있는 서비스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주문할 것만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절 휴가 시즌에 특히 자, 크리스마스가 딱 나온다. 그러면 1회 주문 모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잘 팔려. 그럼 케이크를 얼마나 주문하지? 이때 한 300개를 주문해야 되나? 그 주문량만 정하면 되는 거죠. 주문량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그죠? 초콜릿을 그럼 이날은 몇 개를 주문을 해야 되지? 이 주문량만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몰리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어때요? 더 이상 그 수요가 발생하지 않죠. 물론 케이크도 평일에도 사 먹겠지만 어때요?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의 수요는 확연히 확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모형은 일회성 주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주문 시점은 정할 필요가 없죠. 주문 시점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뭐만 주문하면 돼요. 이때 필요한 케이크를 몇 개를 주문할 건지, 초콜릿을 몇 개를 주문할 건지 이 주문량만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제가 이 1번 지문 있잖아요. 1번 지문 이게 그 OX형, 연결형에서 매우 출제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콕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문 공급 모형에서 명절 휴가 시즌,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가 나왔다. 그거는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1회 주문 모형인 거죠. 1회 주문 모형으로 유통기한이 있는 서비스에서 얼마나 주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모형은 바로 1회 주문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관리 보게 되면 자,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보완적 관리 기법으로 자, 수요 측면에서 조정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조정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성수기에는 어때요? 성수기에 수요가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를 감소시켜야겠죠. 한마디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산 전략. 어떻게 이 밀려드는 수요를 분산시킬 건지 라는 전략인 거고요. 근데 이제 비수기 때는 오히려 어때요? 수요를 증진하는 전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전략이냐? 성수기 때 수요를 감소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들과의 그 의사소통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죠. 이제 SNS라던가 또는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업장이 12시부터 3시까지 손님이 많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최대한 좀 피해서 다른 시간에 와주세요라고 공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분산시키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 예약 제도를 활용해서 어때요? 수요를 또 분산시키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을 우선순위를 관리합니다. 특히 이제 막 수요가 몰릴 때는 우리 기업의 VIP 고객이라던가 또는 특히 중요한 고객이라던가 우선순위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 시간이라던가 장소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하는 게 요새 보니까 그 레스토랑에서 2부제 있잖아요. 2부제로 좀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부터 8시까지 1부, 그리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 2부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 시간을 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수기 수요 진작 전략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영업 시간,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비수기 수요 진작 전략 보도록 할게요. 자, 비수기 수요 진작. 비수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전략은 뭐가 있느냐? 뭐 현재 시장의 수요를 좀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 상품의 다변화 전략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메가박스에서 이러한 비수기 때 수요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 전략으로 뭘 했냐면 유럽 영화제, 뭐 일본 영화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제 영화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 진작 전략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상품의 다변화 전략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어때요? 차등화시키죠.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어때요? 가격을 좀 더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을 다운시키죠. 그리고 이제 비수기 때는 또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식사 뭐 3만 원 이상 할 경우에는 거의 커피 무료 제공 또는 몇 인 이상 올 때에는 우리가 뭐 몇 프로 할인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시설의 용도 변경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수요를 진작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공급 측면에서의 조정 전략을 보면 자, 성수기, 성수기 때 수요가 몰릴 때 공급 증대 전략.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니까 어때요? 공급을 증대하는 전략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성수기 때는 공급을 당연히 증대하겠죠. 근데 비수기 때는 어때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 공급을 조정해야 되겠죠. 손실이 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성수기 때 공급 증대 전략으로는 당연히 어때요? 연장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로 시간을 늘리는 거죠. 뭐 우리가 9시까지 시간을 영업을 했다 그러면 12시까지 늘리고 한 그 3시간 그 이상을 더 어때요? 직원을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직원의 그 시간을 늘려서 연장 근무 수당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임시시설을 확충하는 거죠. 임시시설을 확충합니다. 우리 집 근처에 되게 맛있는 오리집 바비큐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겨울에는 약간 비수기예요.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 손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실내에서만 이렇게 팔고요.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그 마당이 있거든요. 야외가 있는데 야외에서 큰 텐트를 쳐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는 방법인 거죠. 그다음 이제 파트타임 종업원을 더 고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업원을 교차 훈련시켜서 어떻게 보면 전 직원이 다양한 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 전문 업체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 이제 비수기 공급 전략으로는 이제 이때는 어떻게 보면 남아도는 직원이라던가 또는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정함으로써 수익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서비스 시설 장비를 보수를 합니다. 특히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겨울이 비수기죠.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겨울에는 괜히 잘못 골프 쳤다가는 몸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비수기 때문에 이때 어때요? 골프장의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수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한다.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스키장은 어때요? 겨울에만 사용을 하고 봄, 여름, 가을에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휴 시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뭘 하냐면 거기다가 뭐 요새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캠핑장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공연장 같은 거 있죠. 공연 시설로 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기업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는 물놀이 테마파크, 물놀이 테마파크장을 만들어서 또한 이렇게 활용하는 케이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던가 장비 용도를 변경한다. 그다음에 종업원을 교육시키고 휴가를 보내죠. 그러니까 비수기 때에는 종업원이 거의 손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시간에 교육을 시킨다던가 또는 반은
휴가를 보낸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공급을 조정하는 전략을 취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급 측면의 조정 전략 그리고 수요 측면의 조정 전략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매우 출제가 잘 되고 특히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해둔 부분이 시험에서 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 있죠, 사례. 사례도 모두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제가 친절하게 교재에 수록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